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현수야, 팔찌는?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들은 거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뭐가 좋다고 여행에 쫓아가서 보모 역할을 자처했는지 어리석었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모처럼 간 휴가에 즐기지는 못하고 손자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 깜빡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강 씨의 탓만은 아닐 텐데 악을 쓰며 강 씨의 탓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급기야 막말까지 해대는 며느리.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아들. 너무 서글펐습니다. 강 씨도 할 말이 많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에게 들고 있던 구명조끼를 던져버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와 여행은커녕 만남조차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괴로울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탓에 자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서 만남이 잦은 것은 아니었고 손자 현수 때문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근처에 사는 강 씨가 소환된 것이죠. 할머니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주변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손주를 보느라 모임도 제대로 하질 못했으니 말이죠. 강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땐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자주 보면 볼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얘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애가 토를 하잖아요. 뭐? 현수가 토했다고? 네. 설사도 한 번 했고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먹이긴 뭘 먹였겠어? 네가 챙겨뒀던 반찬에다가 밥 먹였지. 그런데 왜 설사를 해요? 문제가 있다면 음식에 있겠지. 먹인 사람 잘못이니? 어머님!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강 씨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아들도 참 섭섭했죠. 애 문제에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시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에이, 그래도 엄마가 더 어른이니까 봐주세요. 네? 물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땐 기특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죠. 어머님! 이번 여름 휴가 때 같이 놀러 갈까요? 놀러? 네. 그동안 애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름에 꼭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더니 어쩐 일로 강 씨 부부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인지 몰랐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워터파크? 네.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 데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이, 현수 노는 거 구경하시면 되죠? 마음 같아서는 한적한 휴양림이나 계곡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에게 휴가는 힐링이 아니라 신나게 즐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여행지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 때문에 여행지를 바꾸자고 하기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나는 아빠 모시고 근처 계곡이나 휴양림 같은데 당일치기로 다녀올까 하는데 그런데 그러자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이 꼭 같이 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요. 워터파크 재미있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하는데 경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방은 따로 잡아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자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효도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당일 아침 아들이 강씨 부부를 데리러 집으로 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런데 가면 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런 팔찌 끼고 있어야 한다더라. 며칠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처럼 손주들을 돌보는 친구였는데 지난 휴가 때 쓰고 남은 것이라며 주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였습니다. 방수도 된대.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애가 답답해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불편해서 빼버리죠. 빼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애가 앤가요? 결국 강 씨는 더는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싫다는데 어쩌나 싶었죠. 그런 강 씨에게 아들은 너무 걱정이 많다며 웃었습니다. 에이, 어떤 바보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요. 리조트에 도착한 뒤에 가족들은 짐을 두고 바로 워터파크로 이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찍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튜브를 대여하러 갔다가 구명조끼도 대여하러 갔다가 무척 바빴죠. 그래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것은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손 좀 잡아주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현수 아빠는 어디 갔어? 글쎄요. 뭐 사러 갔나 봐요. 알았어. 여보, 당신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미끄럼틀 옆에 자리 잡은 남편은 벌써부터 힘든지 앉아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수 미끄럼틀 타고 싶대요. 아이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아까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제가 이 밑에 있을 테니까 어머님이 위에서 애 좀 케어해 주세요. 미끄럼틀을 탄다며 자꾸만 보채는 손자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좀 데리고 다녔으면 싶지만 그놈의 사진이 뭔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SNS에 올리려면 많이 찍어야 해요. 한참을 아이 사진과 영상을 찍던 며느리는 수영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는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에 왔는데 물에 젖는 건 또 싫다고 했죠. 아이고, 이럴 거면 그냥 해변가에 갔으면 좋았을걸. 강 씨가 손자를 붙잡아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 씨는 힘에 부치는데도 신나서 방방 뛰는 손자를 돌보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현수 엄마야. 현수 좀 봐라. 아버지 방에 가서 쉬고 싶으시댄다. 그리고 나도 이만 들어가 있을게.
어머나, 여기까지 와서 방에서 쉬시겠다고요? 아깝게. 그런다고 여기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발이라도 물에 담그세요. 하지만 인파에 쓸려 나갈 것 같은 이곳에서 한가하게 물에 발을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씨 부부를 며느리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현수는 어떻게 해요? 현수는 이제 너희들이 놀아줘야지. 정말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놀러와서 이러실 거예요? 돈 아깝게. 하루에 여기가 얼만데요? 벌써 2시간이나 물놀이 했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니? 내일도 할 거라며. 좀 쉬자.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30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나왔어요. 지금 현수랑 현수 엄마 씻고 있어요. 왜 벌써 나와? 하루 종일 놀 것 같더니. 현수가 자꾸 미끄럼틀 타자고 보채서 저희 체력이 바닥났네요. 강 씨는 2시간 동안 손자를 쫓아다녔는데 아들 며느리는 고작 30분 만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더 놀아달라고 못 가게 했던 것을 생각하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이따가 저녁 먹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 그래?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글쎄. 칼국수 같은 것도 좋고. 현수 엄마 다이어트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래? 그러면 어떤 게 좋다 그래? 갈비탕 같은 거? 국물도 안 먹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었나 싶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정해. 그럼 현수 엄마한테 물어보고 정할게요. 쉬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 내외와 함께 먹게 된 음식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아버지 날 것 안 드시는 거 모르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회 안 먹으면 되겠어요? 식사는 리조트 근처 해변가에서 먹는다길래 좋아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다 구경을 좀 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와서 바다에서 안 놀고 워터파크에서 갇혀서 놀았으면서 먹는 건 꼭 회를 먹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은 날 것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죠. 사이드 메뉴 많으니까 드시면 되죠. 현수도 회 못 먹는데 다른 메뉴도 먹을 거 많아요. 메뉴를 보니 라면이랑 김밥이 보였습니다. 칼국수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이드 메뉴는 없어 보였습니다. 회에다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식당이었습니다. 운치 있다며 아들 며느리는 좋아했지만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부터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아버지는 여기까지 와서 라면에 김밥 먹으란 말이야? 거기에 해물도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라면은 라면이잖아. 에이, 회 드셔보세요. 먹어버릇해야 먹는 거죠. 이 나이에 무슨 먹는 버릇을 다시 드리겠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인데 말이죠. 강 씨는 회를 좋아하긴 했지만 맛있게 즐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만을 위한 여행 같아서 첫날부터 후회가 되던 참이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자더니 꼭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로 데리고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그날 식사는 서로 말수가 줄어든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내내 물놀이만 하는 일정이라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좀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애기 좀 봐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좀 봐야지.
현수가 할머니랑 물놀이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금방 올게요. 하지만 금방 오겠다고 한 아들 며느리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아이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30분도 못 돌보면서 도대체 2~3시간 동안 어떻게 애를 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강 씨가 지쳐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재밌기는 저쪽이 재밌네. 강 씨는 손자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옆쪽으로는 깊은 풀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공파도도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곳에서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애 좀 봐. 계속 미끄럼틀 타고 싶대. 어린아이는 도대체가 지치지도 않는지 미끄럼틀에 오르락 내리락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남편이 밑에서 아이를 붙잡고 강 씨가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잠깐만요. 저희 음료수 좀 사올게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보이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음료수를 사온다더니 웬 캔맥주를 사왔습니다. 여긴 맥주도 마실 수 있네. 그러면서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자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강 씨를 보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부모에게 차마 맡길 수는 없고 강 씨가 또다시 아이의 손에 이끌려 물에 들어가야 했죠. 현수야, 조금 있다가 다시 놀자. 더는 힘들어서 안 되겠을 때 강 씨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보니 이럴 거면 물놀이를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가게 된다면 절대 물가가 아니라 꼭 휴양림 같은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현수 엄마야, 애 좀 봐라. 강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얘기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수 엄마, 강 씨가 재차 며느리를 부르자 그제서야 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음료수 좀 사러 아버지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현수 잘 보고 있으라고. 아, 예. 현수 아빠도. 대충 끄덕이는 고개를 불안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팔찌 채워놔. 미아방지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앞에다 두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다시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손자를 달래서 아들 옆에 앉혔습니다. 현수야, 잠깐만 음료수 좀 사러 갔다 올게. 그러고는 잠시 매점에 다녀왔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들 옆에 있어야 할 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또 대답이 없자 강 씨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는 어디 있냐고?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앉혀놓고 갔잖아. 어디 있어? 아니, 현수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현수는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음료수 사러 다녀온다고 말했잖아. 아니, 못 들었어요. 너희 둘한테 말했어. 이럴 게 아니라 애를 찾아봐야지. 들었네 못 들었네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비백산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왜 애만 놔두고 가신 건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애를 찾는 일보다 강 씨를 탓하는 게 우선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강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헤집으며 손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미아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보안 요원을 향해 묻자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데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현수야, 애를 어디다 두셨어요? 울먹거리는 며느리에게 대꾸 없이 강 씨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술 먹느라고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듣긴 했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강 씨에게 버럭 화를 내는 며느리를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도록 언성을 높이는 며느리. 강 씨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어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랬죠. 잠시 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찾았나 싶어서 휙 돌아봤는데 강 씨의 아들이 혼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안 보여요. 지금 아버지가 찾고 계신데. 그럼 더 찾아봐야지 뭐하러 왔어? 그러자 아들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애를 좀 잘 보시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강 씨는 답답한 속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 씨도 아들 며느리가 제대로 들었나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랐는데 어떻게 강 씨의 탓만 하는 것인지 억울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 현수 찾고 나서 하자. 어머님 어제부터 여행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현수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가버리셨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아이를 버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며느리는 아이를 잃은 충격인지 뭔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은 말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자가 없어진 것인 강 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이런 상황에서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 대상이 강 씨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내 고생했던 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이죠. 강 씨가 어려서부터 도맡아 돌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애를 봤습니다. 그런데 애를 내팽개치고 술이나 마시던 아들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팔찌 좀 채워놓으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애를 물놀이하러 데리고 왔으면 너희가 잘 지켰어야지. 그래놓고 뭐? 내 탓이야. 어쨌거나 어머님이 데리고 계셨잖아요.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음료수는 아버님 혼자 사와도 됐잖아요. 왜 애를 잃어버리시냐고요? 너희는 애 없어지는 동안 뭐 했어? 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어머님 탓이에요. 손주 잃어버리고도 저희 탓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순간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가는 것을 난감하게 지켜보던 직원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치가 아프다는 듯한 얼굴을 했죠. 지금 미쳤냐고 한 거야? 당황스러운 마음의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다 살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없어져서 그런다고 하지만 애를 찾을 생각은 않고 시어머니한테 미쳤냐고 하다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모두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강 씨도 어리 빠져서 뭐라 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기다리던 얼굴이 보였죠. 엄마! 손자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퍼뜩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너 어디 갔었어? 아이를 한번 끌어안더니 어깨를 잡고 흔들며 혼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놀랐을 아이가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혼을 내기에 직원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겨우 진정한 아들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강 씨가 따랐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시간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무서워서 내려가질 못하고 위에 계속 있었다는데 강 씨는 아이를 찾아 안도했지만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강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그 팔찌 지금이라도 채워. 그러자 며느리가 아이의 팔에 미아방지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것들 것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 텐데 앉아서 좀 쉬세요. 그런데 강 씨가 말없이 짐을 챙기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쉬시게요? 아니, 집에서 쉬어야겠다. 집이요? 아니, 내일까지 계셔야죠. 황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쳤냐는 말을 듣고도 하루 더 머물며 부모 노릇을 할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며느리는 그저 강 씨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물놀이하고 놀게 생겼어? 엄마, 아까 그거는 현수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희는 놀라면 부모고 뭐고 상관없이 미쳤느냐고 하는 모양이다.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없었던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냐니? 애 잃어버린 게 내 탓이라고 미쳤냐고 하던데요. 그러자 남편의 입이 쩍 벌어졌고 며느리의 얼굴이 시커매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과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박따박 잘만 말대답하던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 씨는 숙소에 들러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 강 씨 부부를 아들 내외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에 같이 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을 가지고.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홧김의 한 말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좀 더 화가 나면 나중에는 머리채 잡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어디 같이 여행하겠냐? 왜 그러세요? 진짜. 아빠가 좀 말려보세요. 차키 내놔라. 네? 운전해서 가야 하니까 차키 내놓으라고. 말려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차키를 내놓으라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서 기어이 차키를 받았습니다. 여보, 가자. 저들은 어떻게든 교통편 찾아서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 진짜. 환불도 안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아까우면 너희가 2배로 더 물놀이하고
잘 때는 따로따로 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는데 그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 문 밖에서 차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너희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희도 차 없이 올라오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쯤 하셨으면 됐잖아요. 말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너희야말로 미쳤니? 뭐라고요? 왜? 너희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어. 너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신랑이 할래나 잘 챙겨라. 또 잃어버릴라? 그러고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는 게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게 화가 났는지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말이죠. 엄마, 현수 계속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이라도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손주를 전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맞벌이를 했던 것이지 강 씨 없이는 애로사항이 많을 게 뻔했습니다. 둘 다 야근이 잦은 직장이라 어린이집이 끝나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신온전한 도움 있으면 되잖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내가 애 보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뒤끝이 길어요? 그냥 좀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는 없으세요? 며느리한테 미쳤다는 말 듣고 웃으면 그게 더 미친 여자 아니니? 엄마, 애 봐주고 욕먹는 짓은 이제 다시는 안 하려니까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그러면 저희 애는 돈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앤데. 엄마 손주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셔놓고는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세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욕먹으면서 봐줄 정도로 나 호구 아니다. 너희들 손으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뭘 믿고 낳은 거야?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어. 찾아올 생각도 말고. 그러고는 아들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는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 현수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참 뻔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은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한마디 없더니 육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슬그머니 메시지를 보내오는 게 더 괘씸했습니다. 또 전화는 싫었는지 글자 몇 자로 설득하려는 심보가 못됐죠. 강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한들 자식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 게 원망이었기에 강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일에 조부모가 희생한다고 자식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싸게 부릴 수 있는 부모로 생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도 더는 거기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쏟을 시간과 정성으로 내 삶이나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빌었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땅이 만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돼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성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말년에 중요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이죠. 돈이 도대체 뭔지. 자식들만 떠올리면 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끼리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부모 탓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걸 잘못 물려줬다고 화를 내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게 나았던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죠. 큰 이득을 본 큰아들조차 등을 돌리니 자식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괘씸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한 씨도 이제는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최근에 한 씨는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되었죠. 재산을 미리 나눠줘야겠어. 애들한테요?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애들 건데. 미리 줘야 잘 살 거 아니야. 한 씨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워낙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 덕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쓰러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지 고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시세를 따져보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날, 한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 명절도 아닌데. 저는 금방 가봐야 해요. 애 맡겨두고 와서. 오래 안 걸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의아한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보는 세 쌍의 눈. 한 씨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너희한테 주고 남은 재산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야. 그러다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씨의 말에 각자 얼굴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순서대로 민수한테는 아파트, 그리고 민희는 1억, 민준이는 시골에 있는 땅을 주기로 했다. 큰아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둘째인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저만 1억이에요? 왜, 적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시골 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도 바로 받는 현금이 낫지 않냐? 서울 집도 낡았고 땅도 시골 땅이잖냐? 그래도 1억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은 몰랐던지라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표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땅이 10,000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딸이 또다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도 그쪽에서 받는 재산이 있을 거 아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자라서 저는 조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냐. 맞잖아요. 대들듯이 따지고 드는 딸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맡겨놨던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딸이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1억이면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죽어도 받지 못할 돈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돈을 지금 당장 주겠다는데 더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자식이 괘씸했습니다.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그러자 딸이 하려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시근덕 거리는 것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작은 아들을 보며 묻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준 거야.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냐?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고. 그러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명의는 이달 안으로 다 넘겨줄 거야. 그리고 민희 너는 이번 주에 통장으로 넣어주마. 그러자 딸은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더 준다면 또 다른 자식이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퍼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한씨 부부도 노후 자금이 넉넉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 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아파트는 한 씨 부부가 예전에 살았다가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였는데 만기가 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죠. 그리고 그 목돈을 보태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시골에 있는 땅 10,000평을 주었고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인 모양이었습니다. 산에 걸쳐 있는 땅이라 10,000평이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이 넓지 않다며 아들은 푸념을 하고 갔죠. 마지막으로 딸은 1억을 받은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억울했습니다. 1억을 줬는데도 서운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까지 못 보게 되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서운하게 한 건가 되짚어보기도 했죠. 나라도 당연히 서운하죠. 아내에게 물으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놓고는. 당신이 어디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참나. 어쨌거나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니 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희는 나중에 뭐라도 더 챙겨줘야지. 뭐. 그리고 한 달쯤 뒤 저희 쓰던 소파 그거 드릴게요. 큰아들이 이사하기 전에 한 씨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쓰던 게 더 새 거예요. 그것도 드리고요. 그래? 그래라, 그럼. 냉장고도 바꿔드릴까요? 이사하는 집이 다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요.
아들은 이사하면서 한 씨의 집 가정가구를 바꿔주었습니다. 쓰던 것이었지만 아들 말처럼 한 씨 집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새 것이었고 성능도 좋았죠. 큰아들은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사하니 좋으냐? 그럼요. 애엄마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 잘 살아라. 벌써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 서울 집값이야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잖냐. 큰아들이 찾아올 때면 늘 좋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파트를 받은 뒤로는 며느리도 한 씨 부부에게 무척 잘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을 부동산에 평당 5만 원에 내놨었는데요. 10,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땅이 적어도 4만 원은 하는 땅이야. 네. 아버지가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땅을 5만 원에 내놓은 거였어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땅값이 그렇게나 떨어졌대? 아니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이랑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껴있나 봐요. 그래서 맹지라고 10,000원도 많이 쳐준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도로에 딱 붙어 있는 필지가 있어. 없다니까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침통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형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5억은 되던데. 아들의 말에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골치가 아팠죠. 땅이라는 게 묵혀두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당장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봐. 오를 만한 땅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 난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네 형이랑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한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돈거리는 자식들이 얄미웠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둘이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게 말이 돼. 다투게끔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주먹 다짐도 했다는데. 뭐, 서로 때렸다는 말이야? 네.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둘 다 피멍 들고 아무튼 절연하겠다고 난리인가 봐요.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딸의 전화에 한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정리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미리 주질 말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한 씨가 수습은 해야 되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입을 모아 첫째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 말이죠.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면서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돈이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민준이 그놈이 아이고, 됐다. 둘이 똑같지 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씨는 생각한 바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들 계속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양보라니요. 어떻게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네가 동생들 몫을 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알았다고 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순 없죠. 뭐? 그럴 수 없다고? 네. 이미 주신 거를 가지고 왜 제가 나눠야 해요?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아파트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민이랑 민준이를 나무라셔야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네 동생들이잖냐. 돈 때문에 형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동생이에요? 큰아들도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한씨는 난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씨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는 이미 아들의 몫이니 말이죠. 결국 큰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좀 더 받았다고 난리 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 한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형제끼리인데 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에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왔다 갔죠? 얘기는 잘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괜스레 짜증난 기분을 작은아들에게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땅도 10,000평이나 받았으면서 지금 더 받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는 거야. 징징대다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합리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맹지라도 그 앞땅도 수소문해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만 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네 형보다 네가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누나한테 떼줄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혔는지 작은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냥 돌려줘.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아들의 숨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만큼은 순종적이었죠. 알았어요. 형한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딸이야 나중에 잘 달래면 되는 것이었고 작은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 잘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누나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사이, 그리고 자식들과 한씨 부부의 사이는 점점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민이야, 네 엄마가 요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든. 예전에 네가 마사지인지 뭔지 데리고 갔을 때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한 번 더 데리고 가봐라. 어느 날 한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 바빠요. 아, 요새 바쁘냐? 안 바쁜 날에 가라는 거지. 아니요. 안 바쁜 날 없어요. 너무 단칼에 자르는 딸의 목소리에 한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저희는 못 가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명절에도 안 쉬는 회사가 있어. 아니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집에도 안 와? 안 사돈이 그러라고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도 할 말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명절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부터는 아들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뭐? 민이야? 그렇게 끊어져 버린 전화. 한씨는 갑자기 행인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요?
너는 그게 인사야? 먼저 도착한 작은 아들이 잘 지냈냐는 말도 안 하고 형이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한 씨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도착한대. 네 엄마 밥 차리고 있다. 그런 한 씨에게 작은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 줄줄이 앉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한 씨가 물으니 아들이 한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형 왔나 보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이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얼만 줄 알아?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는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냐? 얼만 줄이나 아냐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남의 집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왜들 그러는 거야 또? 아버지. 형한테 주셨던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한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는 4억이네 5억이네 했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10억이 넘는다니.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집이기에 따로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돼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형은 지금 아버지한테 10억 넘게 증여받은 거라고. 나는 똥덩어리 같은 땅 받았고. 만 평이나 되는 똥덩어리가 어디 있어? 지금 말장난해? 그러면 나랑 바꾸던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 땅값이 10억으로 올랐다고 다른 형제들한테 나눠줬겠어? 비웃듯이 말하는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덤벼들 것처럼 굴었습니다. 한 씨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좋은 날에 좋은 날이요? 좋은 건 아버지랑 형밖에 없죠. 내 집 가격이 올랐다고 왜 네가 성질을 내? 참 이상한 놈이네. 뭐? 이상한 놈. 그게 다 형 건 줄 알아.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작은 아들이 한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한 씨가 기세에 눌려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랬지. 그러자 큰아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명예 넘기셨죠. 그러면 끝이지 뭘 해결하라는 말씀이세요. 해결할 게 없는데. 저 것 보세요. 저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완전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뭐? 놈? 너 말타했냐? 이제는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저것들 좀 말려보라면서 호들갑이었는데 덩치 큰 장정 둘을 한 씨가 말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이러려고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 줄 아냐?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절대 땅 못 팔겠대요. 그리고 뒤쪽이 전부 산인데 개발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부동산이 이제는 평당 5,000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형은 10억 넘게 물려주시고요. 장남이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물려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결국 안 비슷하니까 지금이라도 맞춰서 주셔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장남만 챙기니까 누나도 연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민희가 연을 끊겠대?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형 집값 오른 것도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했나 싶으니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설마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그만해. 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질 못하고?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째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아내에게도 되는 자식들을 보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안 되겠다. 그 아파트 팔자.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무책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제 재산으로 치는데요? 뭐? 네 재산? 그게 원래 네 거였냐? 그러자 큰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말 하실 거면 저는 이제 명절에도 안 옵니다. 일어나. 가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줄 것 같으세요? 이미 형 앞으로 주신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똑같이 나눠주셨어야죠. 작은 아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한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나눌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준 것을 뺏어올 방법이 없으니 작은 아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도 그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괜찮은 가격에 팔아봐. 그래봤자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누나보다 덜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주겠다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만족이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주마. 1,000만 원이요? 누구 놀리세요? 이제는 돈을 주겠다는 소리에도 화를 내는 작은 아들.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한씨의 손을 떠난 일인데 돈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니 말이죠. 한씨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한테 돈 안 줬다. 너희 생각해서 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땅 안 받았어요. 형하고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아버지한테도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네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을 굳힌 채로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남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세요.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한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도 연을 끊는다고 하고 아들 둘은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식 셋 다 연을 끊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씨에게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한씨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았죠. 내가 뭘?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한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말고는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분명히 노력도 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딸 모두 한씨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잠잠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씨는 큰아들에게 무척 섭섭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큰아들 때문인데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면서 입을 싹 닫고 연락도 끊어버리니 이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네. 아버지,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또 15억이 되면요? 그때도 나눠줘요? 20억이 되면요? 그때 또 나눠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로 1억이 되면요? 걔들이 줬던 거 뱉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아버지죠. 애초에 정말로 똑같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받은 걸 토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네요. 자꾸만 준 걸 뺏으려고 하시니까요.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 민수야. 그것이 큰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분명히 이랬던 가족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라도 좀 애들한테 전화해봐. 당신이 해봐요.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아내. 도대체가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자식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 네 아버지 모르게 나가야지.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튼간 오랜만에 애들도 보니까 좋네. 그래? 끊자. 당신,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어느 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한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씨에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니 딸과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를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스스로 왕따가 된 거지? 뭐야? 아내까지 한 씨의 탓을 했습니다. 왜 그런 괘씸한 놈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전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런 괘씸한 것들 가족 사이를 파탄내고도 잘도 연락을 해? 나 죽으면 그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신도 똑같아. 마음대로 해요. 이제 와서 애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파탄 난 게 다 당신 탓이죠. 나는 내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그 말에 한 씨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아내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 은퇴한 가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싶으니까 이제 쓸모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말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스스로 자식들과 거기를 두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하자고 마음먹었죠.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말이죠.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아버지, 제발 아프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뭐라고?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박성남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젊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아니, 잘 챙겼더라도 80 가까운 나이가 되면 밖은 고장나고 안은 병들게 되어 있었죠. 자식들 키우며 사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자식. 생각해보면 입버릇처럼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프니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늙은 부모가 어디가 안 좋은지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난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늦은 밤 열이나 아파하던 어린 아들을 들쳐매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수십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은 찢어졌던 그때를 생각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여전히 박 씨의 마음은 더 아플 테니 말이죠. 박 씨는 그런 자식과 이제 더는 부대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받을 때나 살가워지는 그런 자식이라면 박 씨의 인생에서는 더는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국내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두 자식 모두 훌륭한 대학에 갔다며 동네에는 현수막이 붙었었죠. 그리고 아들은 3년간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엘리트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엔 박 씨의 인생이 걸음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집에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올 거지?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참.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그래. 아픈 데 없어. 네 건강이나 잘 챙겨. 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박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진작에 상경에서 멀리서 살고 있었죠. 가끔씩 통화하는 것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씨는 끙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아픈 데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택시, 공사판, 공장 등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도 아들의 유학 자금에 보태기 위해서 밤에는 아내와 함께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하며 살아왔죠. 그러니 나이든 몸뚱이가 닳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나른 탓에 무릎이나 허리는 진작에 고장이 났고 위장병은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녹이 쓴 기계 같은 몸을 일으키기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에 가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은 참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못 사 먹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된 탓에 늘 식사는 간단했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무릎찜질하는 기계래요. 아이고, 뭐하러 이런 걸 다 사와. 다리 절뚝거리시는 거 보면 마음 안 좋아요. 괜찮은데 참. 사실 그거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산 거야? 주말에 온 아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결혼할 여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처자라고 하는데 내년 봄에는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죠.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 나이도 이른 나이가 아니라 그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얼른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그 말에 박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에 박 씨의 손엔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참 낡기도 낡은 통장이었죠. 이거 너 장가 갈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유학 생활도 하고 혼자 지내는 탓에 생활비도 이래저래 많이 들었기에 모아둔 돈이 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박 씨가 건네는 통장을 기쁘게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어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함께 식당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부업으로도 많이 했으니 돈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식들 학비나 생활비를 보탤 때나 쓰곤 했죠.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목돈이 나갈 것이기에 오래전부터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들을 빈손으로 장가 보내지 않게 된 것에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살게요.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의 고향은 서울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견례는 생략이 되었고 아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박 씨가 병원에 가는 날짜는 잘 챙겨서 꼭 전화를 줬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죠? 그래? 아침 일찍 다녀왔지. 별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혈압이 높긴 한데 괜찮아. 약도 받아왔고 그래. 무릎은요? 무릎은 다음 주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 걱정 마. 알아서 다녀올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지? 네. 신혼집도 계약했어요. 다음에 초대할게요. 그리고 아들은 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생기자 자식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딸보다도 더 박 씨를 잘 챙겼습니다. 아버님, 택배로 무릎에 좋은 한약 지어 보냈어요. 뭐? 바쁜데 별걸 다 신경 쓰고 그래.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요. 민성 씨가 아버님 걱정 많이 해요. 알지? 아무튼간 고맙다. 다른데 아픈 데는 없으시죠?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약 챙겨 먹고 있어. 어머, 그러면 소화 잘 되는 약도 지을 걸 그랬네. 아니야. 너희 건강이나 신경 써. 박 씨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아픈 걸 알아주니까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혼집을 해줬던 것에 며느리 나름대로 보답 차원의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만 그렇게 살가워졌던 며느리였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아들이 회사의 무슨 책임자가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너희 엄마라도 살아있었으면 올라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아니에요. 도움이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어. 젊어서 너무 고생하면 늙어서 건강 잃어. 나처럼. 아, 네. 그래도 너희가 나처럼 몸쓰는 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봐라. 멀쩡한 데가 없잖냐.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죠. 내 걱정은 말고 쉬엄쉬엄 일해. 아무리 머리 쓰는 일이더라도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도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연락이 안 되다가 모처럼 전화가 와서 박 씨는 조금 들떴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분이 훌쩍 지났죠. 저 아버지,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일 봐라. 그러고 나서 한참을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가끔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딸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도록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위에 문제가 생긴 듯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때마침 아들에게 시골 김치를 좀 보내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번에 말이야. 그런데 입을 떼자마자 배가 찌릿하는 바람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한 보름 된 것 같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아플 때가 많아. 꼭 누가 뱃속을 꼬집는 것처럼. 그런데 말을 하는 중간에 아들이 말어리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아버지가 판단하세요? 아프시면 이렇게 전화하실 게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보세요.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찮음이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박 씨의 착각일는지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갈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들의 반응에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멀리 있는 제가 그런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하시려고 일하는 아들한테 전화 거신 거예요. 아파서 전화한 건 아니고 너희 저번에 김치 다 먹었다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지. 아, 아들이 잠시 침음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치 이제는 보내지 마세요.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박 씨는 어쩐지 쓸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바깥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텐데 부모가 그것에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이 퉁명스러운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명절 분위기를 내고자 전도 부치고 자신 있는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고생 많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녁 차쳐줄 테니까. 명절 전날 저녁에 도착한 아들 가족. 박 씨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을 오고 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김치에 콩자반 정도가 다일 테지만
아들네가 온다니 정성을 다했죠. 아내처럼 으리으리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럴싸한 상을 차려내고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 주방에는 박씨 혼자였죠. 아이고, 냄비를 옮기다가 다리 힘이 살짝 풀리는 바람에 식탁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냄비 안에 든 찌개는 무사했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아들이 주방 쪽으로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는 말이 들려올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사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일을 하세요? 누굴 원망하려고? 뭐? 누굴 원망하다니? 박 씨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조금 비틀거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굴 원망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몸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나는 너희 오니까 이것저것 좀 해주려고 했지. 내일 성희도 오고 말이야. 부모가 돼서 명절에 자식들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쓰냐? 그러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굳혔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사 먹으면 되잖냐? 그러자 아들 뭐라 더 말하려고 하다가 한숨만 쉬고 뒤돌았습니다. 박 씨가 마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사이 다 차려질 때까지 거실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밥을 먹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듯 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차례를 안 지내도 저는 먹어야 명절 지낸 것 같지. 네. 먹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나는 속이 좀 아파가지고 속이 왜요? 낮부터 더부룩하고 그래. 아, 그러자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그러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니까 그렇죠. 드시지도 않을 음식을 저희 때문에 요리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좋겠어요. 마음 불편하게.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너희는 얼른 먹어. 그러자 마지못해 젓가락을 드는 아들. 하지만 영 신경이 쓰이는지 참 맛없게도 먹었습니다. 물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늘상 그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니 저절로 나오는 소리였는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거슬렸는지 아들이 또다시 숟가락을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박 씨가 뒤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절에 기분 좋게 왔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면 맘 편하게 밥이나 먹겠어요.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예준이 아빠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버님이 자꾸 전화로도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 말에 박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되짚어보지만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픈데 없냐고 물으면 있어도 없다고 대답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할 때는 많이 아프니 그랬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라니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음식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자신이 꼭 철없는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 내가 자꾸 아프다고 했다 그래. 그리고 아픈 게 죄야? 저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망가진 몸인데 아픈 게 다 누구 탓인데 배은망덕한 놈. 그래서 박 씨도 뜻하지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겉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아들의 말이 박 씨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박 씨의 집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박 씨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 아프게 만든 거 참 죄송하네요.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아들. 박 씨는 허탈하게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들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했습니다. 먼저 서운하게 한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탓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와서도 박 씨는 심란한 속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일도 바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관둔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관둔다 그래? 사업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 몰랐다.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서 한 소리겠죠. 아들과의 일을 말하자 딸이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러는 걸 보니 박 씨 자신이 더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도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바쁘다기에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갔습니다. 친구에게 농담처럼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그 말에 무심코 병원 얘기를 꺼내려던 박 씨가 말을 삼켰습니다. 아픈 데는 무슨? 없지? 그러자 아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 근데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꽤나 큰 돈을 보태라는 말에 박 씨는 얼른 대답하질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잘 되면 이제 톡톡하게 쳐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노후 자금을 불려서 주겠다는 말이 그다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년에 혼자서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 모아두었습니다. 그걸 홀랑 아들에게 줘버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허리 마사지 기계 광고하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거도 하나 사서 보냈어요. 마사지 기계? 네. 허리 아프시잖아요. 예준이 아빠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냐? 하지만 어쩐지 그런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다고 하지 말라며 화를 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걱정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 안 된다고 하셨던 거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아니, 아직 안 갔다.
언제 한번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뭐? 네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이라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됐어. 아프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약 같은 거 말이야. 택배로 보내는 건 안 해도 돼. 너무 잘 챙기니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됐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돈 얘기를 꺼내놓고 잘해주면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박 씨도 내내 고민한 결과를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아버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목소리. 박 씨도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했던 말실수 때문에 웬만하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아들과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박 씨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는 아들인데 진짜로 아프게 되면 외면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탠 것만으로도 박 씨에게는 무척 컸습니다. 이번이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움이라도 꼭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지? 그런데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도 나중에 나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제가 다 챙겨드리죠. 아들은 박 씨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했던 아들 며느리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나 싶었습니다. 돈을 대줬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박 씨는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째 이어진 복통에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은 의뢰 있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뱃속은 누가 쥐어짜고 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기다리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딸이 박 씨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위암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게 조금 아프셨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어야죠. 딸의 타박을 듣고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박 씨는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다.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또 그 소리냐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곧 쏘아붙이듯 올라갔습니다. 제발 아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지치는 기분이에요. 자식이 부모 찾을 때는 외면하더니
조금만 아프면 왜 아들만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뭐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소리를 하냐?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냐?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지치는데 아버지의 그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투정 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알았다. 이제는 투정 안 부리 마.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큰 병에 걸렸어도, 아니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뭐?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고는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암에 걸렸을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이제라도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살아야겠다 싶었죠. 퇴원할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됐다. 지긋지긋하게 아픈 애비 보러는 왜 왔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의가 있으니까 너는 이만 가봐라. 박 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직장에 다니는지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문득 외로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떨쳐내야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자식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도 홀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했죠. 퇴원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가라고는 전혀 모르고 몸도 뻣뻣하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 좋다고 하기에 한번 도전해 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새로 개강한 붓글씨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하는 걸 낙으로 삼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박 씨를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아들의 잘못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기댔던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오가기 전까진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잘 챙겼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응석을 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에 박 씨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잊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유학도 보내주셨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아버지 탓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너희 시간, 너희 삶방에 안 되게 살 거야. 아버지, 너 탓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이 가슴에 박혔고 아직도 문득 쓰라린 감정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도 내가 사업자금 안 보태줬다고 서운해 말어.
돈 몇 푼 보태놓고는 자식에게 의탁해 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들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가 마음 한쪽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봄을 맞은 박 씨의 텃밭은 푸릇푸릇해졌습니다. 각종 농작물을 수확했지만 전부 박 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보내줄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과 나눴죠. 박 씨는 이제 자식에게 더는 퍼붓지 않고 또 반대로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섭섭해질 일이 없으니 말이죠.